안녕하십니까. 저 2022 베트남 국가 리뷰를 발표를 맡은 백용훈입니다. 어, 제가 이 국가 리뷰를 처음에는 오늘 토론해 주시는 그 이한우 선생님이랑 이제 공저로 참여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단독 저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그 준비를 할 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고 보면 이제 사실에 대한 어떤 정리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뭐 준비를 하게 돼서 그 해석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이한우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을 마침 이제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한우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부제를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실적 상황을 알 수 있는 키워드로 이제 부제를 달았었는데 이번 그 발표 부제는 이제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이라는 약간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담긴 그런 어휘를 사용을 해 보았고요.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성과를 말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률, 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수출의 규모, 뭐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입의 이후에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개혁을 심화해가는 과정에서 이 공산당과 이제 국가 주요 인사들의 어떤 이제 뭐 지뢰 추구 행위, 그래서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이런 이제 부재와 같은 상황이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해가 아닌가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 보았고요. 국가 리뷰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국가 리뷰 그 내용에는 이 경제, 사회나 정치, 대외 관계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만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2022년에 베트남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노이 이제에서 이제 메트로 1호선 이 개통이 되어서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토바이에 익숙한 그래서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특정 장소까지 바로 이동하던 그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걸어서 혹은 뭐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서 그런 번거로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걸 이용을 할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뭐 할인권이나 이런 혜택까지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운영 적자를 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틱엿 한이 스님이 이제 2022년 1월 22일에 이제 향년 95세로 이제 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제 평화나 이제 비폭력의 메시지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셨고 이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당시에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틱톡 관련해서는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이게 이제 그 베트남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 베트남 음식점이나 식당에 관한 리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에 따른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북부 선나성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이제 라오스와 인접한 곳에 이제 선나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룡 유리다리가 630m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로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족 도자기 예술이 15번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그다음에 더 왼쪽으로 가면 이제 국제과학올림픽 대회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전원 수상하는 그런 이제 축하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축구
팀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도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가 리뷰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목차는 이렇고요. 2장이 이제 경제, 사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3장이 정치 부분이고 4장이 대외 관계 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글의 목적과 내용은 이제 2021년에 이제 13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이제 2026년 초까지의 이제 임기의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그 새 지도부 출범과 연계를 해서 2022년에 베트남이 마주한 어떤 대내외적 상황과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고 경제 사회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시경제 관련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뭐 무역이나 투자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서는 이제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5차와 6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여기서 다룬 주요 사안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제 반부패 운동 이게 이제 지방으로까지 이제 확산되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국면인지 파악을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2022년이 한국 베트남 30주년 기념을 하는 해였고 그래서 뭐 양국 관계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국 중국 갈등 구도 속에서 베트남이 어떤 외교 전략, 뭐 정책 방향 이런 걸 제시했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보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경제 사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제 국가의 그 강한 통제 조치, 이게 백신 접종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2021년에 5월 기준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1%에 불과했는데 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국민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알리면서 다른 어떤 제한 없이 국경을 개방하고 해외 관광객을 입국을 허용했고 그다음에 2022년 9월이 되면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면서 경제 회복에 보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GDP 성장률이 8.02%를 기록을 했고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언론에서는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많이들 보도를 하는데 기존의 이제 성장률 수치에서 이제 빨강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제 1990년대 중반에 9.0% 이상을 기록한 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기별 성장률을 보시면 이제 3분기에 13.71%로 성장을 했고 가장 높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부문별로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이 9.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과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등의 어떤 뭐 이런 이제 방역 등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 더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도 이제 숙박 그다음에 식음료 부문 여기서 이제 40.61%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아래쪽 표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약 한 366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전년 대비 한 23배 증가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정부 수상이 그 사회경제 발전 계획 목표치와 뭐 실현 결과, 즉 뭐 달성 여부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표, 가장 큰 표를 보시면 이제 이 표를 아래쪽에 출처를 보시면 2022년 10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2022년 그 말까지 예상되는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이고 그래서 이미 10월 달에 그 앞서 보셨지만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5번에 있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목표치를 이미 초과 혹은 달성 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시기에도 이 정도로 성장했다고 긍정적인 성과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어떤 뭐 이제 축포를 일찍 터트린,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22년 말에 각각의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색해서 이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본 바로는 대부분은 이제 초과 달성한 것이 맞는데 3번,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7번 이렇게 그래서 GDP에서 제조 가공업의 비중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련 노동자의 비율 이거는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뭐 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섬유 그다음에 뭐 목제품 이런 것들 이제 중간 가공을 거쳐서 다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세 개의 수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수치들이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뭐 미루어 보면, 과연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수출액이나 이런 수치에 따라 서만 이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이제 베트남 경제에서 주목할 점이 이제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이제 빈패스트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빈패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그 모델의 전기차를 미국으로 처음 이제 수출을 했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수출하는 그 항구에서 이제 그 판민징 수상이 직접 현장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빈페스트가 이제 그 제조 분야가 아닌 부동산의 모기업, 부동산에 기반을 둔 모기업, 즉 이제 빈 그룹이 베트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그 자동차 기업, 즉 이제 빈페스트의 발전에 집중한 후에 그 생산품을 미국이라는 이제 큰 시장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자 자동차 등의 어떤 그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을 얼마나 이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 무역 관련해서 넘어가면 이제 상품 수출이 총액은 7,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한 10%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총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역시 이제 112억 달러로 7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고,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와 이제 표를 보시면 최근에 2020년에 199억 달러 다음으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는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그다음에 외화 보유액의 안정,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수출 상품을 보시면 이제 수출액 규모, 수출액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화 및 부품, 그다음에 전자 컴퓨터 및 부품, 그다음에 기계 장비 및 도구 순으로 기존과 이제 큰 변화는 없는데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신발류를 보시면 34.8%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 수산물 이게 이제 23.1%로 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기업군별로 수출의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업군과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군의 차이가 여전히 한 3대 7 정도의 비율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기업군별 수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국내 기업군의 수출액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에 크게 증가를 했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타격을 받은 후에 2021년과 2021년에는 다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군의 증가율이 국내 기업군보다 더 높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요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이 높지 않고 다시 낮아졌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 낮아지고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 상품의 비중이 6.5%, 그다음에 생산재가 93.5%로 여전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상품 순으로 보면 이제 전자 컴퓨터, 뭐 기계 장비 도구, 전화 및 부품 순으로 기존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수출입 시장을 보시면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대미국 수출이 1,091억 달러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수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93억 정도. 그래서 이제 양대 수출과 수입 시장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보시면 이제 무역 규모로 볼 때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외 관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한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여기에 정리된 자료는 이제 베트남 통계로 보면 약 한 무역 수지 한국의 무역 그 흑자 규모가 380억 정도로 나타나는데, 뒤에 이제 한국의 통계치로 보면 약 한 340억 정도로 집계가 되어서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역 중에서도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농림수산업 수출의 성과가 두드러진 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농업 부문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이제 무역 흑자가 이제 8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총 상품의 무역 중에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시장 개방의 다양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과일이 일본, 뭐 뉴질랜드, 중국 시장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상품 가치 증진의 노력, 그다음에 브랜드화 이런 것들에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쌀로 대체된 이런 영향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혜택을 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거 역시 이제 전년 대비 13.5% 증가한 약 한 224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이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제조 가공업 부문을 통한 수출입 활동,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일상 회복, 그다음에 상품 수출입을 위한 생산과 물류 비용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물류 네트워크의 개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을 때는 이제 봉쇄로 인한 그 기업들의 부품 수급 차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에 비해서는 비교적 유연하고 통제가 덜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낮은 노동 생산성과 감소하는 노동 가능 인구,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연 한 6% 정도씩 인상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 경제에 이제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이제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인상 조정이 없었다가 2년 만에 2022년에 약 한 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치 부분입니다. 이제 2022년에 이제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5월과 10월에 이제 두 차례 있었고, 그때 논의된 주요 사안과 의결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보시면 제5차 회의에서는 이제 토지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관련 발전 계획, 그다음에 당 조직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6차 회의에서는 이제 향후 이제 국가 마스터 플랜 방향에 대한 정립, 그다음에 산업화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의결 공포, 그다음에 이제 법을 위반한 당원 뭐 징계 고려, 이런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토지법 개정 논의, 이건 이제 2022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번 이제 토지법 개정은 이제 2013년 토지법, 이게 이제 4차 개정안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이 토지법은 이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기초 법령에 해당하는 것인데, 토지법에는 이제 그 토지 사용권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토지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이제 사용권을 주는,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이제 이런 방식, 이기 때문인데, 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어떤 그 경매나 그다음에 뭐 입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장의 교란 행위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각 지방 정부마다 이런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전자등기제를 뭐 앞으로 실시한다거나, 그다음에 토지 그 임대나 지가에 대한 정보 공표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생기는 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토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의견을 지금 뭐 수렴한다고 하고 있고, 올해 이제 10월에 국회 6차 회기에서 뭐 통과될 예정이라는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2022년 8월 중순에 이제 사이버 보안법 관련된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시행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다양한 사건에서 틱톡에 대한 인기, 그런 뭐 온라인 상에서의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틱톡에 대한 이 베트남 국영 언론의 비판 직후에 이 사이버 보안법 관련 시행령이 이제 발표가 되었다는 점에 이 다양한 이제 언론이나 뭐 논평가들이 주목을 했었고요.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제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베트남의 사무실과 데이터 서버를 이제 구축하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개인 정보 수집, 이런 거, 그다음에 국가 안보나 뭐 정치적인 안정에 위배되는, 해를 끼치는 그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뭐 사무실이나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국가가 베트남이 검열을 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당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계속해서 약 한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이제 반부패 운동, 이게 또 상당한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부패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2022년 중간에 보시면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이제 최대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판빈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겸 이제 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부득담이라고 하는 이제 부총리가 중앙위원 자격을 박탈을 당했고, 이제 판빙민 부총리는 이제 정치국 위원회 자격 역시 이제 박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교민,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이제 긴급 귀환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뒷돈 거래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부 영사국에 관련된 공무원 비리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 그 개발이나 이런 그 관련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이제 연관된 조치로 이런 그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23년 초에, 지금 현재 1월 약 한 중순 정도에 이제 응원 수원 훅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주석,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국가 주석과 정치국 위원직을 사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부득담 부총리나 이제 응웬수원 푹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주석 전에 이제 수상이었을 때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평가,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코로나19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고위직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이제 외교부나 고위 인사들이 정말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축출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8명의 정치국 위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국가주석과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자격을 잃으면서 이제 현재 16명의 정치국 위원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꼭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패 척결인가 권력 투쟁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과 균형 이런 것, 정치적 안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해온 베트남에서 국가 주석이 사임을 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을 잃고 이런 이제 변화가 이례적인 움직임이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는 동시에 뭐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법치 국가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고 어떤 고위직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상충되는 견해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부패인지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도이머이 이후에 시장 경제를 추구하면서 부패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을 했고 경제 개혁에 비해서는 정치 체제는 공산당의 일당제로 남아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당 위원과 관련 기관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사법기관의 독립성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 이런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이 중앙위원 자격을 잃거나 아니면 당에서 제명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구형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 미루어 보면 이제 부정부패의 근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고위 인사에 대한 징계 뭐 이런 것들만 지속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의를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로 넘어가면 이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말 많이 이제 개최가 되었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한배 수교 30주년 기념 보도 사진전이라는 것이 이제 개최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는 이제 하노이 시내 고층 건물이랑 이제 서울의 남산 타워에 수교 30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12월 22일 그 해당하는 날짜에 기념 로고나 이제 뭐 이런 그 점등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개최되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한국과 베트남 3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경제 사회 협력, 그다음에 문화 분야 협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출판이 됐는데 보시면 이제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이제 3명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총 이제 6명이 이제 같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논의를 하는 그래서 뭐 더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한국 베트남의 현인 그룹이 구성이 되어서 4차례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제 보고서 작성까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관한 이제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되었고 베트남은 이제 외교 수준에서 볼 때 이제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가 이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였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그 4번째 국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더욱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왼쪽 그래프상에서 보시듯이 이제 무역 투자 수준이 급속히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2년은 이제 뭐 베트남이 한국 사상 첫 이제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고요. 뭐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
구축과 안정화, 그다음에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그다음에 뭐 금융, 정보통신, 뭐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에서의 경제 협력 강화가 이제 더욱 기대가 되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력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30주년 이후에 더욱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이제 선언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제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응웬 푸종 총비서를 비롯해서 고위급 회담이 이제 다양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두 번째로 선출이 된 거, 그다음에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베트남이 독일과 함께 이제 우호 그룹 설립을 시작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외 관계에서 눈여겨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베트남이 이제 독립과 관련된 문제나 뭐 국제적인 분쟁 시에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이제 대외 정책을 정의하기 위해서 대나무 외교 개념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베트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에 이제 기권표를 던진 상황,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2022년에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하고 응웬 후총 총비서가 이제 바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이제 친중국적이라는 평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구도 속에서 친중도 친미도 아닌 어떤 외교 전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이 개념으로 이제 대나무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2022년의 상황을 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부제로 제시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강조를 해오고 있지만 특히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GDP에서 제조 광업 부분의 비중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것 뒤에 가려진 어떤 뭐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거, 정치 부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제 부정부패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경호 선생님 너무 준비를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제도 참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가시적 성과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 예, 아주 지금 현 시점의 베트남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료도 엄청난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다 종합을 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신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두 분이 나눠서 하면 좀 어떻겠냐. 작년에는 정치 부분이 조금 약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정치 부분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혼자 다 하실 수 있으면 마셔도 좋고 조금 어, 부담을 나눠서 지시려면 또 뭐 정치 부분 하시는 뭐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면 좋지 않나. 너무나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논문에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발표에서는 조금 주목하지 않은 게 그 경제 부분에서 그 FDI가 근래에 와서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작자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그 원고 내용에 들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자동차 산업을 조립 산업 중심으로 계속 해왔는데 빈 그룹의 이제
빈페스트를 출범을 시키면서 자기네 국가의 브랜드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빈페스트가 성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주목인 거리인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첫 번째 배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까? 미국에 계시는 뭐 양창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좀 터보면 품질이 어떨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테슬라에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그 배터리가 비싸니까 이제 배터리를 어, 이제 보조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뭐 몇 년 쓰면은 또 다시 보조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구체적인 건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저가 공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의 자동차의 신뢰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 선생님이 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뭐 이거는 굉장히 베트남으로서는 세계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인권이 좀 많이 좀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한데, 어, 근데 이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베트남이 이사국으로 선임이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종교자유의 관찰 대상국으로 역시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됐다면 하셔서 좀 더 균형적으로 베트남의 인권이 상당히 개선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좀 균형적으로 보여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 박항서 감독이 그 대표팀 감독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봐주시면 그 부분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 부분에서는 특히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대표님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어제 날짜로 아주경제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그 두 명의 부총리 판빙민과 부득담이라는 두 분은 상당히 능력이 있고 베트남 사회에서 인정을 받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는 이제 둘 다 코로나 시국인데, 하나는 그 외국으로부터 이제 자국민들을 국내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그 과도하게 돈을 부담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물이 오가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한 회사가 비엣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회사인데 국방부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능이 상당히 기준 이하였다. 그런데 기반값에 팔렸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또 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부득담 부총리가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를 받던 분들인데, 특히 판빙밍은 외교 부분에서는 그 직업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뭐 그 아버지도 우엔커 타익이라고 하는 그 분으로서 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1991년에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던 분들인데 이번에 부총리께서 그만두고 상당히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베트남 내의 그 분위기는 이건 뭐 학문적으로 검토된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이해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의 분위기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강력한 그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선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이 사임하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뭐 저도 칼럼에 썼지만 부총리 2명이 그만뒀으면 총리가 직속 상관인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 정권의 문제니까 지난 정권의 총리가 윈스턴 푸기였기 때문에 윈스턴 푸기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상으로는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뭐 그 두 분의 부총리가 그만둔 것에 대한 그 국가주석의 책임, 정치적 책임 이것만으로 국가주석 자리를 물러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뒤에는 이제 가족의 부패 관련 연루설 뭐 이것이 또 있죠. 그래서 부인이 또 역시 여기도 여사님이 또 출동을 하셔가지고 사건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사님이 그 비에따라고 하는 진단 키트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에 그걸 가졌다는 소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자녀들도 또 다른 거에 또 연루가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왼손 국가주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단지 가족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그 권력 갈등,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권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투쟁이다라고 하는 권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정치화된 부패 척결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관찰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주석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내부 이 과정들을 보니까 그 베트남이 이미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로거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활동의 제약을 받았는데 뭐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페이스북에 그 비판적 정보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그 사이버 보안법의 효과가 잘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뭐 띠엔전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상당히 그 정치 뉴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좀 비판적인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노이에서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좀 특이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베트남의 국내 정치 과정의 정보들을 흘려주는 거를 보면 블로거들의 싸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 A라는 그룹은 자기네 그 유리한 정보를 어느 블로거에게 이렇게 유출해주고 B라는 그룹은 또 자기네 쪽 블로거에 유출해주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을 관찰하고 있는 저희들은 좀 정보를 얻어들을 수 있는 이런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 백선생님 쓰신 그, 그 논문과 지금 발표문이 너무 종합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중에 뭐 조금 하나만 더 그러니까 대외 정책 부분에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은 그 한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아세안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한국 언급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그 약간 협력 체계 속에서의 그 양국 간 협력 이것도 뭐 조금 넣으실 수 있다면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땅입니다. 네, 이하선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저기 FDI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통계치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감소하는 상황이 있었고, 22년에 그 발표된 수치를 보면 다시 올라간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그 확인을 해서 다시 내용에 제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 두 번째 선출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제 종교 관련된 그걸 지적하고 이제 그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국가라고 이제 언급한, 그거는 이제 그 국가 리뷰 글에는 이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 박항서 감독 대표팀 마무리,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구절 이제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소셜 네트워크나 사이버 보안법 관련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베트남 정부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제 활용을 하면서, 뭐그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이 새해 첫날에 이제 정부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국가 발전 상황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를 업데이트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그래서도 강조했듯이 백신 기금 출범이라든가 백신 외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뭐 개방을 이제 하게 되고 뭐 경제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되게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 하여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상당히 이제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요것도 제가 그 내용을 신경을 못 쓴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보니까 2월호에 이 글이 실릴 예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소식이 이제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덜고 보다 사실적인 기술보다는 해석에 좀 더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진영 선생님의 질문은, 이게 이제 그 노동권이 문제가 된다는 그 기사나 이런 보도는 제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이 잠깐 됐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네. 그거에 관해서. 제가 논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누가 그걸 하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그냥 비학술적인 견해로는 베트남의 노조가 어용 노조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농담으로 설 때 봉투 주는 것밖에 더 하는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데, 노세 분규가 생겨도 그 노조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조가 노사 분규를 일으키지도 않고 노조가 노사 분규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만들면 그러니까 복수노조로 허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같이 항노총 다음에 민주노총이 들어오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단기 중기적으로는 그냥 어용노조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그건 별 그게 현재의 그 노동 레짐에서는 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그 이제까지 관찰의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